74세 박정자 할머니는 평생 시골 마을에서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외로움은 그녀의 일상이 되었죠. 그런 할머니에게 유일한 말벗은 젊은 택배기사였습니다. 매일같이 문을 두드리며 환하게 웃던 그 청년. 그런데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그 택배기사는 어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오늘 아침에도 그를 만났습니다. 경찰이 보여준 CCTV에는 똑같은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찍혀 있었지만 얼굴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도대체 누가 왜 죽은 택배기사를 사칭하며 할머니의 집을 찾아온 걸까요? 그리고 진짜 택배기사는 왜 마지막 순간까지 할머니를 지키려 했던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74살 박정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30년 넘게 같이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집안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남편 밥상을 차리려다가 멈추곤 했습니다. 아, 이제 혼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죠. 밤이 되면 더 외로웠어요. 잠자리에 누워서 옆을 보면 남편이 누워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거든요.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던지요. 자식들은 다 서울로 올라가서 각자 바쁘게 살고 있고요. 큰아들은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딸은 결혼해서 애들 키우느라 바쁘고 명절 때나 한 번씩 얼굴 보는 게 전부죠. 가끔 전화가 오긴 하는데 그것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예요. 통화 시간도 짧아요. 엄마 잘 지내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그 정도 말하고 급히 끊어요. 뭐 그렇다고 섭섭하진 않아요. 자식들도 자기 인생이 있는 거니까요. 제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자식들도 힘들 텐데 부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는 정말 조용합니다. 집이 20채도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에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버스도 하루에 4번밖에 안 와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오후 4시, 저녁 7시. 이 시간 놓치면 읍내 나가기가 정말 힘들죠. 장 보러 읍내 나가려면 한참을 걸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야 하는데 편도로 20분은 걸려요. 젊었을 땐 그게 별로 힘들지 않았는데 이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자주 나가기가 힘들어요.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숨이 차고요. 옆집 할머니하고 가끔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할 게 별로 없죠. 그 할머니도 거동이 불편하셔서 자주 못 보고요.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요 해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다 도시로 나가버려서 여기 남은 건 우리 같은 늙은이들 뿐이에요. 마을 입구 슈퍼도 작년에 문 닫았고 이제 물건 하나 사려면 택배로 주문하거나 읍내 나가야 하니까 정말 불편해요. 우유 하나, 라면 하나 사려고 해도 큰일이죠.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 한 바퀴 돌면서 채소들 살펴보고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점심 먹고 나면 텔레비전 보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나면 일찍 잠자리에 들고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가끔 동네 경로당 가서 화투 치고 다른 할머니들이랑 수다 떨고 그게 전부였어요. 특별한 일도 없고 그렇다고 지루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노년이었습니다. 솔직히 외로웠습니다. 정말 외로웠어요.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천장만 바라보게 되고 남편 생각도 나고 자식들 생각도 나고 왜 이렇게 쓸쓸하게 늙어가야 하나 싶기도 했죠. 친구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남은 친구들도 건강이 안 좋아서 자주 못 만나고 가끔은 누군가 나를 찾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안부라도 물어봐 주는 사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게 인생이잖아요.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 참고 살아야죠. 불평해봐야 달라지는 것도 없고요. 그런데 제 삶에 작은 변화가 생긴 건 1년쯤 전부터였어요. 새로운 택배기사가 우리 마을을 담당하게 됐거든요. 28살쯤 돼 보이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편이었는데 얼굴은 정말 순해 보였습니다. 동그란 얼굴에 큰 눈, 환하게 웃을 때 보이는 하얀이.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이름은 김도윤이라고 했죠.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좋았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대부분 무뚝뚝한데 이 청년은 달랐어요. 목소리도 밝고 눈빛도 맑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 동네 택배 맡게 된 김도윤입니다. 그래 반갑네. 근데 이렇게 외진 마을까지 오려면 힘들지? 아니에요. 저는 시골이 좋아요.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다 좋으시고요. 처음에는 그냥 형식적인 인사인 줄 알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한테 하는 그런 말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더라고요. 다른 택배 기사들은 그냥 상자만 놓고 가는데 도윤이는 달랐죠. 할머니 이거 무거우시죠? 제가 안까지 들어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거기 놓고 가. 아니에요. 금방이에요. 그렇게 말하고는 신발도 안 벗고 현관까지 들어와서 상자를 놓고 갔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꼭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조심히 계세요. 그 모습이 참 기특했어요. 요즘 젊은이들 치고는 예의가 바른 편이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죠. 부모님이 잘 키우셨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며칠 뒤에 또 택배가 왔어요. 이번에도 도윤이었습니다. 할머니 또 뵙네요. 그래 오늘은 뭐가 왔어? 쌀이요. 20kg짜리. 제가 부엌까지 들어다 드릴게요. 아이고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할머니 혼자 옮기시기 힘드실 거예요. 도윤이는 쌀을 들고 부엌까지 들어와서 쌀통 옆에 놓았어요. 힘들지도 않은 듯 가볍게 들고 왔죠. 그리고 나가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세요? 응,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 떠났어. 아, 그러셨구나. 자식분들은요? 다 서울에 있어. 바빠서 자주 못 와. 그럼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뭐 익숙해졌지. 늙으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도윤이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표정이 참 진심 같았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구나. 근데 넌 왜 이렇게 친절하니? 저희 할머니도 시골에 혼자 사세요. 누군가 할머니를 잘 챙겨줬으면 좋겠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청년은 진짜 착한 애구나 싶었죠. 요즘 젊은이들은 대부분 자기 일에만 바쁜데 이렇게 남을 생각하는 청년이 있다니. 부모님이 정말 잘 키우셨구나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도윤이는 저한테 특별한 존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택배를 가져왔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주문하는 것도 있었지만 가끔은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도윤이가 왔죠. 처음엔 이상했어요. 도윤아, 오늘은 택배 없는데? 아, 할머니.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식들도 이렇게 자주 안 오는데 남의 자식이 이렇게 찾아오니까 신기하고 고맙고 그랬어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 아니에요. 일하는 중이라서요. 다음에 올게요. 그렇게 도윤이는 자주 들렀습니다. 짧게 들러서 인사만 하고 가기도 했고 가끔은 10분 정도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죠. 날씨가 어떻고 요즘 텔레비전에 뭐가 재미있고 그런 소소한 대화들.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됐죠. 도윤이는 부산에서 올라온 청년이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포기하고 일찍 사회에 나왔대요. 택배 일은 힘들지만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서 계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보람을 느낀다고 했어요. 할머니, 저는 이 일이 좋아요. 돈은 많이 못 벌지만 할머니 같은 분들 만날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넌 참 착하구나.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도윤이는 정말 순수했어요.
욕심도 없고 그냥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년이었죠. 요즘 젊은이들은 빨리 돈 벌고 성공하고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도윤이는 달랐어요. 그냥 자기 일에 충실하고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윤이는 단순한 택배기사가 아니라 제게 특별한 존재가 됐습니다. 손자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니, 진짜 손자보다 더 잘해줬어요. 제 진짜 손자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보는데 도윤이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보니까요.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밖에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창문을 열자 하얀 세상이 펼쳐져 있었죠. 마당에 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모습이 동화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나중에 치우기가 힘들 텐데. 예전 같으면 남편이 나가서 눈을 치웠을 텐데 이제는 제가 혼자 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제가 뭘 할 필요도 없었어요. 남편이 다 알아서 해줬거든요. 눈 치우는 것도 집 수리하는 것도 무거운 집 나르는 것도. 이제는 모든 걸 혼자 해야 하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점심때쯤 눈이 그쳤어요. 마당을 내다보니 눈이 무릎까지 쌓였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삽을 들고 나갔습니다. 근데 몇 번 눈을 치우니까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숨도 차고요. 나이를 먹으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힘이 들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그냥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은 나중에 녹겠지 뭐.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겨울 눈은 쉽게 녹지 않아요. 며칠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녁 무렵 현관 앞에서 눈 치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드득드득 삽으로 눈을 파내는 소리였죠. 누가 왔나 싶어서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이가 삽을 들고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두꺼운 점퍼를 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열심히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도윤아, 넌 왜 여기 있어? 할머니 오늘 눈 많이 왔잖아요. 혼자 치우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아니, 넌 일 끝났어? 네, 일 끝나고 왔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쉬어야 할 시간인데 이렇게 찾아와서 눈을 치워주다니. 어떤 자식이 이렇게까지 해주겠어요? 진짜 손자도 이렇게 안 해줄 거예요. 들어와서 따뜻한 거라도 먹고 해. 아니에요. 이것만 치우고 갈게요. 도윤이는 1시간 넘게 눈을 치웠어요. 마당은 물론이고 집 앞 길까지 깨끗하게 치워줬습니다. 손이 시빨개져 있더라고요. 장갑을 꼈는데도 손이 얼어서 빨개진 거예요. 입김도 하얗게 나오고요. 저는 집에서 호떡을 구워서 내왔어요. 따뜻한 호떡이랑 유자차를 준비했죠. 이거라도 먹고 가. 감사합니다, 할머니. 도윤이는 호떡을 먹으면서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정말 맑았습니다. 추운 날씨에 열심히 일하고 나서 먹는 호떡이 맛있나 봐요.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된장찌개 먹으러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 와. 할머니가 맛있게 끓여줄게. 진짜요? 저 할머니 된장찌개 엄청 좋아해요. 우리 엄마 생각나거든요. 그래? 그럼 주말에 한번 와. 네, 꼭 올게요. 도윤이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행복한 기분으로 잠들었어요. 누군가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외로움이 조금 덜한 것 같았어요. 주말이 됐어요. 저는 아침부터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된장을 쓰고 두부도 넣고 애호박도 넣고 양파도 넣고 정성껏 끓였죠. 국물 맛을 보니 괜찮더라고요. 간도 적당하고요. 도윤이가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밥도 갓 지어서 준비하고 김치도 맛있는 걸로 골라놓고 계란말이도 부쳤어요. 오후쯤 되니까 도윤이가 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하나 들고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아이고, 이런 거 사오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에요. 제가 먹고 싶어서 왔는데 빈손으로 올 순 없죠. 참 기특한 녀석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받기만 하려고 하는데 이 애는 달랐습니다. 항상 뭔가를 들고 왔어요. 과일이든 떡이든 뭐든 손에 들고 왔죠. 들어와. 밥 차려놨어. 도윤이는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밥상을 봤더니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많이 먹어. 잘 먹겠습니다. 도윤이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 꼭 굶주린 사람 같았죠.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더니 감탄했어요.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우리 엄마가 끓여주던 맛이에요. 그래? 그럼 많이 먹어. 네, 정말 맛있어요. 도윤이는 밥을 2공기나 먹었어요. 된장찌개도 거의 다 먹고 계란말이도 다 먹고 김치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요리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더 있으니까. 할머니 손맛이 제일 좋아요. 진짜 우리 엄마가 해주던 맛이에요. 내 어머니는 건강하시지? 네, 건강하세요. 근데 제가 자주 못 가봬서 죄송하죠. 왜 자주 못 가? 일이 바빠서요. 그리고 교통비도 만만치 않고요. 부산까지 왕복하려면 10만 원은 들거든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28이면 한창 꿈 많을 나이인데 돈 때문에 고향도 자주 못 가다니. 부모님 보고 싶을 텐데 못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윤아, 힘들지? 괜찮아요. 이 일이 저는 좋아요. 할머니 같은 분들 만날 수 있잖아요. 넌 참 착하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도윤이는 밥을 다 먹고 나서 설거지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아니야, 그건 내가 할게. 아니에요. 밥까지 얻어먹었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결국 둘이서 설거지를 같이 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나란히 서서 제가 설거지하면 도윤이가 물기를 닦고. 그렇게 소소한 시간이 참 좋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긴 했지만 가끔은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 그립더라고요.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 우리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도윤이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재미있는 드라마가 뭐고 날씨가 어떻고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요. 저는 그냥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야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누군가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시간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할머니, 저 다음 주에도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 와.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게. 정말요? 그럼 다음엔 제가 뭐 해드릴까요? 아니야, 그냥 내 얼굴만 보여줘도 돼. 도윤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순수하던지요. 요즘 젊은이들은 뭔가 꾸미는 듯한 웃음을 짓는데 도윤이 웃음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도윤이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제 집에 왔습니다. 때론 택배를 가져오고 때론 그냥 놀러 왔어요. 저는 그때마다 밥을 해주거나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도윤이가 오는 날이면 아침부터 설레더라고요. 뭘 해줄까, 뭘 준비할까 생각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도윤이는 제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습니다. 진짜 손자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어쩌면 진짜 손자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됐는지도 몰라요. 진짜 손자는 1년에 한두 번 보는데 도윤이는 일주일에 2~3번씩 보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텃밭에 상추를 심고 고추도 심었어요. 도윤이가 와서 같이 심어줬죠. 땅을 파는 것도 도와주고 물도 주고 흙을 만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윤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 요즘 이 동네에 도둑이 많이 돈다고 하던데요. 그래? 우리 마을은 괜찮던데. 아니에요. 시골 마을이 더 위험해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노리는 도둑들이 있대요. 처음엔 그냥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도윤이는 원래 걱정이 많은 성격이었거든요. 할머니 이거 조심하세요. 저거 조심하세요.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그래도 조심할게. 네, 꼭 조심하세요. 그리고 밤에는 문 꼭 잠그시고요. 알았어. 그런데 며칠 뒤에도 비슷한 말을 했죠. 할머니 CCTV는 작동되고 있어요? 응, 아들이 설치해줬어. 근데 왜? 아니, 그냥요. 혹시라도 누가 이상하게 돌아다니는지 확인하시라고요. 요즘 정말 위험하대요. 그 말에 저는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자꾸 이런 걸 물어보는 걸까? 그냥 걱정해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뭔가 알고 있는 건가? 도윤아,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요즘 뉴스에서 그런 사건들을 많이 봐서요. 할머니 같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으신대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며칠 뒤엔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 뒤쪽 문은 잘 잠그세요? 앞문만 잠그고 뒤는 안 잠그시는 분들 많거든요. 나는 다 잠그는데. 그럼 다행이에요. 그리고 밤에 누가 찾아와도 문 열어주시면 안 돼요. 꼭 확인하시고 열어야 해요. 알았어. 걱정 마. 솔직히 그때부터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도윤이가 왜 자꾸 이런 걸 물어보는 걸까? 걱정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했어요. 할머니 집에 귀중품 같은 거 보관하세요? 응? 귀중품이라니? 아니, 그냥요. 요즘 도둑들이 노인분들 집에 들어가서 귀금속이나 돈을 훔쳐간대요. 금반지나 목걸이 같은 거요. 우리 집엔 그런 거 별로 없어. 다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그래도 조심하세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도윤이가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봤을까?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걸까? 도둑이 정말 이 동네를 노리고 있는 걸까? 그런데 그날 밤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을 자다가 소리에 깼어요. 밖에서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했는데 귀를 기울여 보니 누군가 걷는 소리였어요. 사람이 마당을 걷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도둑인가? 도윤이가 말했던 그 도둑인가?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온몸이 긴장됐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거실 창문 쪽으로 갔어요. 커튼을 살짝 걷고 밖을 봤습니다. 달빛에 마당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잠시 후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누군가 마당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지? 이 밤중에 남의 집 마당을 왜 돌아다니는 거지? 가슴이 쿵쾅거려서 숨소리가 클까봐 입을 막았어요. 그 사람은 손전등을 들고 있었어요. 불빛을 여기저기 비추면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하는 건가? 아니면 문이 잠겨 있는지 보는 건가? 창문은 잘 닫혀 있는지 확인하는 건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근데 만약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신고하면 어쩌지? 혹시 동네 사람이 길을 잃고 헤매는 건 아닐까? 아니야, 이 시간에 남의 집 마당에 왜 와? 분명히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망설이는 사이 손전등 불빛이 집 뒤쪽으로 이동했어요. 뒷문 쪽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달칵.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문을 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도둑이 맞구나. 도윤이 말이 맞았구나. 다행히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몇 번 돌리던 그 사람은 포기한 것 같았어요.
문이 안 열리니까 그냥 간 거죠. 그리고 다시 마당으로 나가더니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지켜봤어요. 저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혹시라도 다시 나타날까 봐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서 가슴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요. 바람소리, 나무 흔들리는 소리, 뭐든 다 도둑이 다시 온 것 같았어요. 새벽이 되자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날이 밝으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올까? 다음엔 어떻게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침이 됐습니다. 저는 집 주위를 한 바퀴 돌아봤어요. 특별한 건 없었는데 뒷문 아래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신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 거기 서 있었다는 증거였죠.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었구나. 정말로 누군가 왔었구나. 저는 불안했어요. 도윤이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요즘 도둑이 많다고 조심하라고. 도윤이가 뭔가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우연히 그런 이야기를 한 걸까? 그날 오전 도윤이가 택배를 들고 왔어요. 할머니 오늘도 배송 왔어요. 아 그래. 제 표정이 좋지 않았나 봐요. 도윤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안색이 안 좋으신데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게.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요? 저는 어젯밤 일을 설명했어요. 누군가 마당에서 손전등을 들고 돌아다녔다고 뒷문 손잡이를 돌렸다고요. 정말 무서웠다고. 도윤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거 정말 위험한데요. 도둑이 집을 털기 전에 미리 둘러보는 거예요. 그럴까? 네, 확실해요. 할머니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아니, 아직.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정말 위험해요. 도윤이는 정말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고요. 할머니 오늘 밤부터는 꼭 문 잠그시고 CCTV도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 들리면 바로 경찰에 전화하시고요. 알았어. 제가 자주 확인하러 올게요. 할머니 혼자 계시면 불안하실 텐데. 고맙구나. 도윤이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과하게 걱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걱정해 주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왠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하얗게 질렸고 목소리도 너무 많이 떨렸어요. 마치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날 오후 저는 동네 이웃인 박만식 회장님 댁에 들렀습니다. 회장님은 우리 마을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이에요. 올해 79인데 정정하시죠. 마을 일도 다 챙기시고 동네 소식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뭔가 물어볼 게 있으면 회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마을의 산증인이시죠. 회장님 댁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정자예요. 오 정자씨. 들어와요. 회장님은 마루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돋보기를 쓰고 열심히 읽고 계셨죠. 무슨 일로 왔어요? 회장님 요즘 이 동네에 도둑 소문 들으셨어요? 도둑? 무슨 도둑? 택배기사 행세하면서 집 털어가는 조직이 있대요. 그리고 어젯밤에 우리 집에 누가 왔었거든요. 회장님은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정자씨. 그거 다 헛소문이야. 우리 마을은 아무 일 없어. 걱정 마. 그래도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젯밤에 진짜 누가 마당을 돌아다녔어요. 정말요? 누가 왔는데? 모르겠어요. 마당을 돌아다니면서 손전등으로 이것저것 비추고 뒷문 손잡이도 돌렸어요. 회장님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신문을 내려놓으시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건 좀 이상한데. 경찰에는 신고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괜히 신고했다가 별일 아니면 어쩌나 싶어서요. 아니, 그래도 신고는 해야지.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야겠죠? 그런데 회장님이 이상한 질문을 하셨어요. 정자 씨 집에 CCTV 있죠? 네, 있어요. 몇 대나 있어요? 2대요. 앞하고 뒤에 하나씩. 작동은 잘 돼요? 네, 아들이 확인해 줬어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럼 CCTV 영상 확인해 보세요. 혹시 얼굴이 찍혔을지도 모르니까. 그럴까요? 그리고 오늘 밤에도 조심하세요. 문 꼭 잠그시고요. 알았어요. 저는 회장님 댁을 나왔는데 왠지 모르게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회장님이 CCTV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신 게 좀 이상했거든요. 몇 대나 있냐, 작동이 잘 되냐, 그런 걸 왜 물어보시는 걸까? 그냥 걱정해서 물어본 거겠지만 왠지 불편한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아들이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게 설정해줘서 앱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 영상을 돌려봤어요. 11시쯤부터 화면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11시 30분쯤 화면에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어요. 얼굴은 잘 안 보였습니다. 일부러 모자를 깊게 눌러쓴 것 같았어요. 그 남자는 마당을 천천히 걸으면서 집 주위를 둘러봤어요. 손전등으로 이곳저곳을 비추고 CCTV 위치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를 보면서 각도를 재는 듯한 모습도 보였어요. 그리고 뒷문 쪽으로 갔는데 거기는 CCTV 사각지대라 잘 안 보였어요. 영상에는 잘 안 나왔지만 소리로는 뭔가 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분 후 그 남자는 다시 나타나서 마당을 나갔습니다. 담을 넘어서 사라졌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었구나. 정말로 누군가 우리 집을 노리고 있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무서웠어요. 혼자 사는 집이라는 걸 알고 노리는 거잖아요.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저희 집에 어젯밤에 수상한 사람이 왔었는데요. 어떤 일이셨어요? 마당을 돌아다니면서 집을 살피더라고요. CCTV에도 찍혔어요. 알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경찰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경찰차가 왔어요. 젊은 경찰관 2분이 내렸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제가 신고했어요.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어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 CCTV에 찍힌 남자, 그리고 도윤이가 했던 말들까지요. 요즘 도둑이 많다고 조심하라고 했던 말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메모를 했어요. CCTV 영상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예요. 경찰관들은 영상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화면을 확대도 하고 느리게 재생도 하면서 자세히 봤어요. 얼굴이 잘 안 보이네요. 모자를 눌러쓰고 있어서요. 네,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집을 미리 살펴보고 나중에 털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오늘 밤부터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문 꼭 잠그시고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알겠어요. 경찰관들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어요. 조금은 안심이 됐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혹시 오늘 밤에도 그 사람이 올까봐 걱정됐거든요. 창문도 여러 번 확인하고 문도 여러 번 확인했어요. 밤이 됐어요. 저는 일찍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안 왔어요. 계속 박소리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바람소리,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 모든 소리가 다 도둑이 오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11시쯤 됐을까요? 현관 앞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삐삐삐.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누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누가 와?
자식들은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비밀번호를 안 눌러도 되는데. 삐삐삑. 또 소리가 났습니다. 잘못된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때 나는 소리였어요. 누군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현관 모니터를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카메라 사각지대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문을 열어볼까 하다가 관뒀어요. 혹시 누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대신 CCTV 앱을 켰습니다. 현관 쪽 영상을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방금 전 영상을 돌려보니 남자 한 명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마당을 돌아다녔던 그 남자 같았어요. 같은 모자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눌러봤어요.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안 열리자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한 거예요. 만약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면 집 안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아까 신고했던 사람인데요. 방금 또 왔어요. 지금이요? 네,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보더라고요. CCTV에 다 찍혔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10분쯤 지나서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이번엔 형사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형사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놀라긴 했는데 괜찮아요. CCTV 영상 다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요. 형사님은 영상을 보면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사람 전문가네요. 움직임이 익숙해요. 전문가요? 네. 이런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사람 같아요. 할머니 혹시 최근에 낯선 사람이 집에 온 적 있으세요? 낯선 사람이요? 글쎄요. 택배기사나 수리기사 같은 사람 말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낯선 사람이 온 적이 있었나? 택배는 도윤이가 항상 가져오는데.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 일주일 전쯤에 정기 검침하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정기 검침원이요? 네, 한전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얼굴 기억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거든요. 형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기 검침원을 4층에서 집 안을 살펴본 거예요. 그럼 제 비밀번호도 그때 알아낸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 앞에서 비밀번호 누르셨어요? 아, 그랬나? 저는 그때가 생각났어요. 정기 검침원이 왔을 때 제가 문을 열면서 비밀번호를 눌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비밀번호 바로 바꾸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낯선 사람 오면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신분증 확인하시고 회사에도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네, 알겠어요. 저희가 이 근처를 계속 순찰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형사님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바로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응, 나야. 지금 집에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무슨 일인데요? 저는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어요. 아들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위험한데. 내가 주말에 갈게요. CCTV도 더 설치하고 비밀번호도 제대로 바꾸고. 아니야, 괜찮아. 경찰에서 순찰한대. 그래도 걱정되는데. 엄마 혼자 계시잖아요. 괜찮다니까. 너도 바쁜데 무슨 일로 와? 아들은 결국 주말에 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좀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비밀번호가 제대로 바뀐 것을 확인하려고 문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새로 설정한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어라, 이상한데. 다시 눌러봤어요. 그래도 안 열렸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설정한 건가? 제가 설정한 번호가 뭐였더라?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른 번호들을 눌러봤어요. 예전 비밀번호도 눌러보고 생각나는 번호들을 다 눌러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번호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번호는 제가 설정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다시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바꾼 걸까? 지난밤에 제가 잠든 사이에 바꾼 걸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걸까? 저는 바로 경찰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저 어제 신고했던 사람인데요. 네, 무슨 일이세요? 비밀번호가 또 바뀌어 있어요. 제가 바꾼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30분쯤 지나서 형사님이 오셨어요. 이번엔 다른 경찰관도 같이 왔습니다. 할머니, 비밀번호가 바뀌었다고요? 네, 어젯밤에 제가 바꿨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다른 번호로 바뀌어 있었어요. CCTV 영상 확인해 봤어요? 아직 안 봤어요. 형사님은 제 핸드폰으로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의 영상을 빠르게 돌려봤습니다. 새벽 3시쯤 화면에 남자가 나타났어요. 현관 앞에 서서 뭔가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패널을 만지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비밀번호를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꾼 거예요? 문도 안 열고요? 형사님은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아, 저기 보세요. 저 사람이 도구를 쓰고 있어요. 비밀번호 패널을 분해하고 있네요. 그게 가능해요? 네, 전문 도구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사람 정말 전문가예요. 형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일반 도둑이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범죄 집단 같아요. 조직이요? 네. 요즘 이런 수법이 유행하고 있어요. 노인 가정을 타깃으로 해서 집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나중에 집을 털어가는 거예요. 그럼 저도 위험한 건가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저희가 여기 있으니까요. 하지만 혼자 계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형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이 범죄 집단을 잡으려면 할머니 도움이 필요해요. 제 도움이요? 네. 할머니가 미끼가 돼주셔야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끼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사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곧 할머니 집을 털러 올 겁니다. 비밀번호까지 바꿔놨으니까요. 그때를 노려서 현장에서 검거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할머니는 안전합니다. 저희가 바로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범인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바로 들어가서 체포할 겁니다. 저는 걱정됐어요. 혹시 잘못되면 어떡해요? 그럴 일 없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집 주변에 잠복해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그냥 평소처럼 생활하시면 돼요. 평소처럼이라고요? 네. 낮에는 밖에 나가시고 저녁에는 집에 계시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활하시면 범인이 안심하고 올 거예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이 범죄자들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 말고 다른 할머니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저 말고 다른 할머니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조직은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도와주시면 많은 분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형사님은 고마워하며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꼭 지켜드릴게요. 그날부터 경찰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형사님 팀은 우리 집 주변에 몰래 CCTV를 추가로 설치했어요.
집 안 곳곳에도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부엌, 복도, 현관. 모든 곳이 감시 대상이었죠. 할머니, 이 목걸이를 거실 서랍에 넣어두세요. 형사님이 작은 상자를 꺼내 보여줬어요. 반짝이는 금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범인이 이걸 가져가면 추적할 수 있어요. 안에 GPS가 들어 있거든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 비상 버튼을 항상 몸에 지니세요. 위험하면 이걸 누르시면 돼요. 형사님은 우리 집에서 300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두고 대기했어요. 무전기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텃밭에 나가서 채소도 보고 동네의 슈퍼까지 걸어가서 장도 보고. 모든 게 평범한 일상이었죠. 3일째 되는 날 오후쯤 도윤이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 도윤아. 오늘은 택배 없어? 네,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응,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경찰 작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형사님의 당부가 있었거든요. 도윤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구나. 그리고 밤에는 꼭 문 잠그시고요. 요즘 정말 위험하대요. 알았어, 걱정 마. 도윤이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11시쯤 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긴장돼서 잠이 안 왔습니다. 무전기에서 형사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오늘 밤에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긴장 풀지 마세요. 알겠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2시, 1시, 2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혹시 안 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쯤 새벽 3시가 됐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삐삐삐.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딸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운 채 꼼짝하지 않았어요. 형사님이 그러셨거든요. 범인이 들어와도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자는 척하고 있으라고.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걷는 소리였어요. 두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2개였거든요. 그 사람들은 거실로 들어왔어요. 손전등 불빛이 벽에 비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실을 둘러보더니 서랍을 열기 시작했어요.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사님이 말씀하셨던 가짜 목걸이를 찾는 건가? 잠시 후 그 사람 중 한 명이 뭔가를 찾은 것 같았어요. 서랍을 닫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리고 침실 쪽으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제 방으로 오고 있었어요. 제 방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저는 눈을 꽉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숨소리를 최대한 규칙적으로 내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문 앞에 서서 저를 한참 지켜봤어요. 정말로 자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천천히 흘렀어요. 1분이 1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경찰입니다. 손 들어. 밖에서 형사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남자들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급히 창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창문 밖에도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움직이지 마. 체포한다. 여러 명의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남자들은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저항하지 마. 두 남자가 결국 바닥에 엎드렸어요.
경찰관들이 그들을 수갑으로 채웠습니다. 형사님이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일어나셔도 돼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두 남자가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얼굴을 보니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들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에 눈빛이 차가웠어요. 형사님이 그 남자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이름이 뭐야?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 안 해도 다 알아낼 수 있어. 신원 조회하면 되니까. 형사님은 남자들의 주머니를 뒤졌어요. 지갑, 휴대폰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침입 도구 키트? 형사님은 도구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비밀번호 패널을 여는 도구, 자물쇠 따는 도구, 유리 커터, 각종 침입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너희 전문가구나. 이런 일 여러 번 했지? 남자들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형사님이 남자들의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봐. 여기 노인 가정 주소가 수십 개나 저장돼 있어. 다른 경찰관도 화면을 봤어요. 이 사람들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형사님은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여기 공범들 연락처도 있네. 보스 연락처도 있고. 보스요? 네. 이 조직에는 우두머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번호로 연락해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형사님은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큰일 하셨어요. 이 사람들 덕분에 조직 전체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할머니 용기가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안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형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요. 뭔데요? 이 조직에는 내부 정보원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 정보원이요?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머니 집 정보를 이렇게 자세히 알았겠어요? 누군가 정보를 넘겨준 거예요. 그럼 누가? 형사님은 남자들을 바라봤어요. 너희 누구한테 정보 받았어? 이 동네 사람이지? 남자들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말 안 해도 알아낼 수 있어. 휴대폰 통화 기록 보면 다 나와. 형사님은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호에서 멈췄어요. 이 번호. 이 동네 사람이네. 누구예요? 형사님은 번호로 역추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박만식. 이 사람 할머니 아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이요? 우리 마을 회장님 말씀이세요? 네, 맞아요. 박만식 79세. 말도 안 돼요. 회장님이 왜 그런 짓을? 형사님은 통화 내역을 더 확인했어요. 여기 봐요. 이 번호로 문자도 여러 번 주고받았어요. 할머니 집 정보, CCTV 위치, 혼자 사는지 여부. 다 여기 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회장님이 저를 배신했다는 게. 왜 회장님이?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에요. 이 조직이 정보 하나당 돈을 줬을 거예요. 많지 않은 돈이었겠지만 외로운 노인한테는 큰 돈이었을 수도 있죠. 저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이 저를 범죄자들한테 팔아넘겼다니.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박만식 씨도 체포해야 합니다. 같이 가시겠어요? 네, 가야죠. 우리는 회장님 댁으로 갔어요. 새벽 4시였지만 회장님 집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형사님이 문을 두드렸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잠시 후 회장님이 문을 열었어요.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만식 씨 체포합니다. 절도 조직의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요. 회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무슨... 부인하지 마세요. 증거가 다 있어요.
경찰관들이 회장님을 수갑으로 채웠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회장님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네, 정자씨. 미안하다고요? 저를 죽을 뻔하게 해놓고 미안하다고만 하면 돼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왜요? 돈이 필요하셨어요? 회장님은 눈물을 흘렸어요. 외로웠어. 아무도 날 찾지 않았어. 자식들도 이웃들도.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날 필요로 했어. 정보 줄 때마다 감사하다고 하고 돈도 주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팔아넘긴 거예요. 처음엔 그냥 정보만 주는 줄 알았어. 집 털러 갈 거라곤 몰랐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알고도 하신 거잖아요. 회장님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형사님이 회장님을 데리고 경찰차로 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생각했어요. 외로움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구나.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죠. 다음 날 경찰서로 가서 조서를 작성했어요. 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정말 큰일 하셨어요. 어젯밤에 체포한 2명을 신문했는데 자백을 받아냈어요. 정말요? 네. 이 조직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대요. 피해자가 10여 명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아요? 네. 대부분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었고요. 할머니처럼 운 좋게 잡힌 경우는 드물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피해를 입었을까? 그분들은 괜찮으세요? 일부는 재산을 잃으셨고 일부는 폭행을 당하셨고요. 다행히 생명을 잃은 분은 없어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형사님은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할머니, 여기 좀 보세요. 이게 이 조직의 수법이에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거기에는 상세한 범행 과정이 적혀 있었어요. 첫째, 타깃 선정. 혼자 사는 노인 가정을 물색한다. 둘째, 정보 수집. 정기 검침원이나 택배기사를 사칭해서 집 구조를 파악한다. 셋째, 비밀번호 확보. 여러 방법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다. 넷째, 침입. 새벽 시간에 집에 들어가서 귀중품을 훔친다. 정말 치밀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공범들 위치를 다 파악했어요. 오늘 오후에 일제 검거 작전을 펼칠 겁니다. 정말요? 네. 할머니 덕분에 이 조직 전체를 소탕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나는 거구나. 그런데 형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김도윤이라는 택배기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저한테 자꾸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혹시 뭔가 알고 있었던 걸까요? 형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던 참이었어요. 할머니, 김도윤 기사님 말이에요. 네? 그분. 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길을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도윤이가? 네, 새벽에 출근하다가 사고가 났대요. 졸음운전 차량과 충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 며칠 전에도 봤는데요. 형사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그게 말이 안 돼요. 김도윤 기사님은 사흘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그 다음 날도 우리 집에 택배를 가져왔어요. 형사님은 노트북을 열었어요. CCTV 영상 다시 확인해 볼까요? 네. 형사님은 사흘 전 영상을 틀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집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도윤이에요. 형사님은 화면을 확대했어요.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 김도윤 기사님이 아니에요. 네? 그럼 누구예요? 얼굴을 보세요.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같은 택배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이 달랐습니다. 도윤이보다 얼굴이 각지고 눈도 작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형사님이 말했어요. 이 사람도 그 조직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도윤 기사님을 사칭한 거예요. 왜 하필 도윤이를? 형사님은 설명했어요. 김도윤 기사님이 할머니한테 잘해드린 걸 알고 일부러 그분 흉내를 낸 거예요. 할머니가 의심하지 않도록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도윤이는 정말 죽었다는 건가요? 형사님, 도윤이는 정말로. 네,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형사님은 휴대폰에서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사고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도윤이가 정말로 죽었다니. 그런데 형사님이 또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데요? 김도윤 기사님이 사고 나기 며칠 전에 회사에 보고서를 여러 번 보냈대요. 무슨 보고서요? 노인 대상 범죄 조직에 대한 보고서요. 의심스러운 차량 번호판도 찍어서 보냈고요. 그럼 도윤이가 조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이 보낸 정보 덕분에 저희가 이 조직을 추적할 수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도윤이는 저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형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뭔데요? 김도윤 기사님이 사고 나기 전날 휴대폰에 영상 하나를 녹화했어요. 무슨 영상이요? 형사님은 노트북으로 영상을 틀었어요. 화면 속 도윤이가 나타났습니다.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상한 사람 오면 문 열지 마세요. 도윤이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제 이름으로 다니는 가짜가 있대요. 택배 기사들 사이에서 소문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노인분들 집을 털러 다닌대요.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이 영상을 경찰에 보여주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도윤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지켜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영상 속 도윤이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정말로요. 할머니는 저한테 진짜 할머니 같았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소리 내어 울었어요. 도윤이는 끝까지 저를 걱정했던 거예요. 형사님이 제 어깨를 다독였어요. 김도윤 기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착한 청년이 왜 그렇게 일찍 가야 했는지. 그날 오후 형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일제 검거 작전 성공했습니다. 정말요? 네. 공범 5명 전원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조직 보스를 놓쳤어요. 보스요? 네. 이 조직을 이끄는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 사람만 빠져나갔어요. 저는 불안해졌어요. 그럼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일단은 괜찮습니다. 조직원들이 다 잡혔으니까요. 하지만 보스는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형사님의 말에는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직원 5명과 박만식 회장님은 구속됐어요. 뉴스에도 크게 보도됐죠. 노인 대상 절도 조직 검거라는 제목으로요. 저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떡집도 다시 열었고 시장 사람들도 저를 응원해 주었죠. 그런데 일주일 후 형사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습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조직 보스가 석방됐습니다. 뭐라고요? 제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경찰 고위층에 로비하고 증거 불충분이라며 풀려났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분명 증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증거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파일이 삭제되고 서류가 없어지고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사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보스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요? 네. 자기는 결백하다고 떳떳한 사업가인데 누명 썼다고 주장할 겁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텔레비전 뉴스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기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조직의 보스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년간 보안 컨설팅 사업을 해온 사업가입니다. 보스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신뢰감 있었습니다. 최근 저와 제 직원들이 터무니없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보스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희는 노인분들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해 드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순수한 봉사 활동이었죠.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저를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착각하신 내용을 근거로요. 보스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어르신을 존경합니다. 오래 사신 분이시니까요. 하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사실과 다른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법정에서 저의 결백을 명확히 가리겠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스가 고개를 숙이며 기자회견장을 떠났습니다. 뉴스 앵커가 멘트를 이어갔습니다. 절도 조직 보스로 지목됐던 강태식 씨가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 앞에 검은 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정장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보스였습니다. 강태식이었죠.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보스가 제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계시죠? 잠깐만 얘기 좀 하죠. 보스의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할머니 오해 푸시죠?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만약 계속 이러시면 힘들어지실 겁니다. 조용히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협박이었습니다. 할머니 가족분들도 계시잖아요. 다들 안전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족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좋은 저녁 되세요, 할머니. 보스가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 형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방으로 발령났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인사 명령이 떨어졌어요. 강원도로 가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사건 담당 못해요. 형사님 목소리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직이 경찰 내부까지 손을 뻗친 거예요. 저를 쫓아낸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떡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형사님 아니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겁니다. 형사님은 개인 번호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인터넷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사업가 강태식 누명 벗다. 치매 노인의 착각 떳떳한 기업인 피해. 경찰 무리한 수사 결백한 사업가 고통. 모든 기사가 보스 편이었습니다. 댓글들도 끔찍했어요. 노인 내가 착각한 거 아니야? 요즘 노인들 치매 걸리면 헛소리 많이 하잖아. 불쌍한 사업가.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형사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제가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김도윤 기사님 어머니가 할머니께 전할 게 있다고 하셨어요. 도윤이 어머니요? 네. 내일 오전에 만나실 수 있으세요? 네, 만나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어머니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도윤의 어머니 이영숙입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저는 도윤이 어머니를 거실로 모셨습니다. 차를 대접하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손사래를 쳤어요. 괜찮습니다. 잠깐만 있다 갈게요. 도윤이 어머니는 작은 가방에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이게 뭔가요? 우리 도윤이가 할머니께 드리라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도윤이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이가 할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전화할 때마다 할머니 얘기만 했죠.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가 밥도 해주시고 눈도 치워주시게 하고 도윤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제가 뭘 했다고. 아니에요. 도윤이한테 할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도윤이 어머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고 나기 며칠 전에 전화했을 때도 할머니 걱정만 했어요. 할머니가 위험할 것 같다고.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택배 단말기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도윤이가 사용하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도윤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택배차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박정자 할머니께 저는 할머니를 1년 동안 알게 되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저는 외로웠어요.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힘든 일만 하고. 그런데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할머니는 저를 진짜 손자처럼 대해 주셨어요. 요즘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저와 비슷한 사람이 할머니들을 속인다는 소문이요. 혹시 할머니도 위험할까봐 걱정됐어요. 회사에도 보고했고 경찰에도 연락했어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편지와 함께 단말기를 할머니께 드리라고 했어요. 단말기에 중요한 걸 남겨뒀거든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저는 할머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김도윤 올림.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도윤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단말기를 켜보세요. 거기 뭔가 남아 있을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단말기를 켰어요. 화면에 배송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도윤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이었어요. 마지막 항목을 클릭했습니다. 박정자 할머니 마이너스 배송 완료. 그리고 그 아래 음성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할머니 그날 김치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했어요. 도윤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문 꼭 잠그세요. 저 말고는 아무한테도 문 열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제가 없어도 잘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할머니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음성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깜빡이더니 다른 파일이 나타났어요. 증거 파일. 클릭하자 여러 개의 사진과 동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의심스러운 차량 사진들, 회장님이 수상한 남자와 만나는 장면, 가짜 택배 기사의 모습들. 도윤이가 몰래 찍어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에는 강태식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조직원들과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도윤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증거예요. 도윤이가 모아둔 증거들이에요. 저는 즉시 형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큰일이에요. 도윤이가 증거를 남겨뒀어요. 뭐라고요? 단말기에 사진이랑 동영상이 다 있어요. 강태식 얼굴도 선명하게 찍혀 있고요. 형사님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절대 그 파일 지우지 마세요. 1시간 후 형사님이 도착했습니다.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감탄했어요. 이거면 됩니다. 이거면 강태식을 다시 잡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김도윤 기사님이 결정적인 증거를 남겨주셨어요. 하지만 형사님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문제는 경찰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증거를 제출해도 또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형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 해요. 경찰을 거치지 않는 방법이요. 무슨 방법인데요? 할머니가 직접 강태식을 만나세요. 그리고 자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제가요? 네. 그리고 그 장면을 생중계하는 겁니다. 전국에요. 형사님의 계획은 대담했습니다. 저를 미끼로 강태식을 유인하고 만나는 장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 그러면 증거 조작이 불가능하다. 전국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요. 할머니 위험합니다. 거부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할게요.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도윤이가 목숨 걸고 모은 증거인데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강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할머니. 강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졌어요. 너무 무서워요. 제 목소리를 일부러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남은 여생 편하게 살고 싶어요. 고소 취하하고 증언도 안 할게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생각 잘했네요, 할머니. 강태식의 목소리에 승리감이 묻어났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제 사무실로 오세요. 혼자 오시고. 알겠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형사님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이 안경 쓰세요. 특수 안경이었습니다. 렌즈 테두리에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보시는 모든 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겁니다. 저녁 6시 50분. 저는 강태식의 사무실이 있는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근처 카페에서 형사님과 도윤이 어머니가 노트북으로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생중계 시작합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제목이 떴어요. 74세 할머니의 마지막 싸움 마이너스 생중계. 저는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죠. 복도 끝에 태시 컨설팅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핸드폰 주세요. 여기 있어요. 제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가방도요. 가방을 빼앗겼습니다. 남자가 제 옷을 더듬으며 주머니까지 뒤졌습니다. 다행히 안경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들어가세요.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 책상 뒤에 강태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강태식이 웃으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죠. 카페에서는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저 남자 누구야? 며칠 전에 뉴스 나왔던 그 사업가 아니야?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증언 철회 서류 가져오셨어요? 저는 가짜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강태식이 서류를 펼쳐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할머니.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왜 저였어요? 강태식이 의자에 기대며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약해 보이니까요. 그리고 돈도 제법 있었고요. 혼자 사시고.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카페에서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뭐 저 새끼 지금 뭐라는 거야? 녹화되고 있는 거 모르나? 그럼 다른 할머니들도요? 강태식이 비웃었습니다. 비슷한 경우였죠. 재산 많고 혼자 살고 자식들 관심 없고. 완벽한 타겟이었어요. 몇 명이나 됐어요? 글쎄요. 정확히 세어보진 않았는데. 한 10여 명?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습니다.
직접 하신 건가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강태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직접요? 아니죠. 부하들 시켜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계획만 짜는 거고요. 강태식이 책상에 팔을 올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박만식 같은 늙은 이들한테 돈 몇 푼 주면 정보 다 넘겨줘요. 그럼 나머지는 쉽죠. 20년간요? 강태식이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0년간 이렇게 해왔어요. 경찰도 검사도 다 제 사람이니까 누가 저를 잡겠어요?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할머니,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돼요. 법도 정의도 다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이 나쁜 놈아. 강태식이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죄 없는 사람을 10여 명이나 털어먹고.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할망구가 미쳤나? 강태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안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넌 이제 끝났어. 지금 당신 말한 거 전부 녹화되고 있어. 그것도 실시간으로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다고. 강태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당신이 20년간 노인들 털어먹고 돈으로 경찰 매수하고 모든 짓 다 한 거. 지금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고. 강태식이 황급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들어올 때 핸드폰 뺏고 주머니까지 싹 다 검사했는데. 이 안경이다, 이 자식아. 저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강태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카페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조회수 200만 돌파. 댓글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신고했어요. 경찰 연락했습니다. 이 새끼 진짜 범죄자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박살났습니다. 쾅. 경찰이다. 꼼짝마. 특공대가 돌입했습니다. 형사님도 함께 들어왔어요. 강태식 살인교사, 절도조직, 조직범죄, 공무원 뇌물 제공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검은 양복 남자들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강태식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금 전국 200만 명이 당신 자백 다 봤어요. 이제 증거 조작도 못해요. 형사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어요. 할머니. 도윤이 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해냈어요, 할머니. 우리 도윤이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예요. 경찰이 강태식을 끌고 나가는 순간 빌딩 밖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생중계를 본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신고했고 뉴스에서도 속보로 내보내고 있었죠. 한 달 후 법정. 강태식과 조직원 전원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태식 조직 범죄 및 상습 절도 공무원 뇌물 제공 혐의로 징역 25년. 조직원 전원 징역 10년에서 20년. 박만식 정보 제공 혐의로 징역 5년.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도윤이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고마워. 내 덕분이야. 석 달 후. 저는 다시 떡집을 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고 손님들도 많이 찾아왔죠. 도윤이 어머니도 가끔 찾아왔어요. 우리는 이제 가족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새로운 택배 기사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택배 왔어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 도윤이를 닮았어요. 고맙구나. 할머니, 저 김도윤 선배님 이야기 들었어요. 저도 그분처럼 되고 싶어요. 청년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봐. 네, 할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는 미소 지으며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윤이 같은 청년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거실로 돌아와 도윤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할머니는 잘 살고 있어. 내가 지켜준 이 세상에서 말이야.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74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용감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